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력은 굉장히 출중하고 좋은데 사실 여러 가지 요소를 당장 미국한테 혜택을 주기에는 좀 미비한 상태다 보니까 자율적인 이제 기업 시장에서 결제를 하기에는 환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노출이 되어 있다. 네. 항상 우리는 이제 G2의 눈치를 항상 보아왔었고 어느 한쪽을 버릴 수 없고 우리만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의 블록하에 있다 하더라도 미국은 그 동맹국들에게 모두 똑같은 어떤 호혜 혹은 아니면 압박 이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네. 각기 동맹국별로 차별화를 둘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그 동맹국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구조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련된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그냥 아주 쉽게 표현을 해본다면 당장에 미국에 도움이 되는 국가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조금이라도 아쉬운 얘기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본처럼 그래도 금융의 포지션 자체가 큰 국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압박적인 정책을 갖다가 하면은 자신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덜 하게 되는 것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여러 기술력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이제 우수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당장에 팔아야 되는 시장과 그다음에 금융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자금 조달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달러의 기준이 거의 다 대부분 주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베너핏이 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또 한 가지 플러스 알파로 얹어서 당신들이 이러한 핵과 관련되는 안보적인 리스크가 그렇게 점증되는 시대에서 우리가 핵과 관련돼서 우리가 판가름을 내줘야지 당신들이 어떤 그 강인한 힘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이제 정리를 해버리면 우리는 결국에는 이 이유든 저 이유든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이제 귀결점으로 계속 이제 그 수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 불이익, 이익 이게 상관없이 그 우리 어차피 북하고 지금 이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안보적인 이슈로 여러 가지 것들이 끌려갈 수 없다, 끌려갈 수밖에 없다 미국의 그렇죠, 의도로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하긴 과거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그 뭐라죠 이 남북 관계의 긴장 관계를 통해서 미국의 그 방산품들, 그러니까 무기 수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적절하게 사용했었다는 뭐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의 한반도의 이 전략적 중요성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강조를 많이 하지 않나요? 네, 상당히 우리는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해자원, 그러니까 바다와 관련되는 자원에 대해서도 아직도 지난번에 우리가 뭐 가스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중국과 그리고 그다음에 서해 쪽, 우리를 둘러싼 서해 쪽, 그다음에 동해 쪽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우리 자연에 대한 어떤 이제 탐사, 그러니까 앞으로 채굴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퀘스천으로 있는 것이고 지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이제 일본이 이미 있기는 하지만 일단 그 지리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해 보더라도 일본은 이제 섬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연결돼 있는 이제 지형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중국을 그래도 작지만 견제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은 작은 국가이지만 그 옆에 붙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태로 봤을 때 우리 한반도에 대한 어떤 그 쟁취권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보죠. 그렇다면 한국에도 그렇게 뭔가 규제라든가 우리가 힘들어할 만한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뭔가 당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지리적인 이점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 메리트로 살려지면 사실은 나중에 먼 미래에는 당연히 이제 호혜적인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겠죠. 근데 당장을 생각해 보시면 그게 아니거든요. 미국도 당장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금 상황을 놓고 보시면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과의 그 어떤 계속적인 대립적인 그런 상황이 너무 강화가 되고 있어요.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고 지금 바이든 정부 자체도 이제 앞으로 계속 존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부채 한도의 리스크가 계속 이제 짓누르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미국도
사회적인 여론 행태 자체가 이렇게 이제 수면으로 표출을 되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상 이게 어느 쪽으로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아메리칸 리더십을 누가 과연 진정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냐에 대해서 아직 퀘스천 마크가 계속 맴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당장에 위안화라든지 이제 중국의 어떤 압박적인 정책들 그리고 그들이 세워놨던 국제 정치적인 질서에 반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자국 내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무언가 기틀을 잡아야 되는 당장 발등에 좀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보시면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스털링 블록에서도 대영제국 식민지를 여러 나라를 거느리고 있었죠. 그때 네. 그 옵션으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블록에 들어오면 아까 수출도 할 수 있고 많은 이제 금융 거래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하나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 여러 이제 대영 제국 식민지를 지배했던 그런 경험을 삼아 가지고 당신들을 품어주면서 영토에 대한 침략 가능성들을 우리가 모두 다 방지해 줄게 라는 암묵적인 옵션이 있었어요. 상호 방위.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장 좀 연약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아니 돈도 벌 수 있고 우리 빚도 질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영토도 지켜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하나 다 압박적인 요소로 변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그 미국의 동맹국 상에서 그 우리의 위치가 어디 정도일까? 왜냐하면 그 압박을 하는 것도 일단 그 순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뭐 세상사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가장 만만한 것부터 압박을 네. 가하는 거니까. 네. 네. 그럼 우리 동맹으로 볼 수 있는 유로 네, 지역, 그 다음에 그 일본, 네. 한국, 뭐 대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네. 우리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위치가. 그렇죠, 맞습니다. 유럽은 어찌 됐든 이제 그들도 이제 좀 잘못된 선택이긴 했지만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가 있고 유로화를 통해서 결국에 자국 국채를 발행하는 시장이 또 이제 편승이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ECB가 어쨌든 유로라는 이제 중기축 통화를 가지고서 발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유럽도 달러 채권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요한 멤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 영토 범위가 넓다 보니까 각자 조금 이제 피그스 같은 못난 오리 국가들도 있지만 영국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그 생산에 대한 어떤 기술력들이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보적인 부분에서도 독일도 사실 무시 못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과 어떤 이제 평행선상의 어떤 블록 정책들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점이 지금 상대적으로 있는 상황이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력은 굉장히 출중하고 좋은데 사실 여러 가지 요소를 당장 미국한테 혜택을 주기에는 좀 미비한 상태다 보니까 우리한테 더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제 계속 일단 현실적으로 와닿는 게 이제 반도체와 관련한 규제인데 네. 이것은 미국의 어쨌건 우리가 아무리 불만이 있건 어쨌건 미국의 의도대로 네.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핵심 사항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이론적인 모형이긴 하지만 현실에 적용을 해보면 상당히 유사하게 펼쳐진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미국이 이미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우리가 2015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때 중국이 CIPS라는 자국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그랬죠. 만들었었죠. 근데 그때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굉장히 격화됐었습니다. 사실 스위프트에 도전한 거는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사건. 물론 이제 유럽도 자체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원체 이념이나 자본 어떤 경제 시스템 자체가 반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제 같이 가는 거다 이 정도로 이제 암묵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었는데 중국이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 압박하는 거는 이제 테크 기업을 기준으로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테크 쪽을 갖다가 이쪽에 주지 말아라. 그리고 수출하지 말아라. 근데 최근에는 그 언어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이쪽에 하이테크 산업이 수입이 돼서 기술력이 발전하면 국제적인 안보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시스템 반도체가 반드시 그리고 범용적인 반도체가 수출이
안 되어야 되는, 중국이 흡수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그런 결정적 이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반해서 최근래 이제 중국이 위안화로 이제 그 에너지를 결제하기로 사우디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봤죠. 네. 그러면은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기능이 화폐에 있다고 했는데 가치 척도나 그다음에 물물 교환 그다음에 마지막 가치 저장인데 이 가치 저장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그래도 강점을 갖고 있는 테크, 하이테크 쪽 반도체 관련돼서 이것에 대해서 위안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제 권역에서 이 테크 쪽 관련되는 산업의 수입이나 거래를 갖다가 쉽게 하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 결국엔 달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미국은 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달러의 가치 저장 기능을 다시 더 강화시키려는 어떤 몸부림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반도체가 그 산업에 쓰여졌던 어떤 정책적인 전략일 뿐이지 앞으로 이 정책들은 잘 보시면은 전기차 쪽이 있었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이 있었는데 마지막 아직 안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죠? 바이오입니다. 아, 바이오. 네, 바이오 쪽까지도 확산이 되면은 전방위적으로 이 관련된 산업에서 종사하고 우리가 일을 했던 이제 생산을 많이 했던 국가들, 한국도 포함이 될 텐데 더 좀 불필요한 압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와 관련해서는 어떤 제약을 받을까 좀 이렇게 와닿지는 않네요. 네,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FDA가 있기 때문이죠. 음.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제 특허가 있고 그다음에 기술력이 있으면은 당장 이제 우리가 IT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출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리 이제 그 기술력의 특허가 있더라도 그 특허에 대한 승인이나 여러 가지 이제 허가 절차들은 다 미국의 FDA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걸 막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다만 우리가 가서 만들어서 파는 것을 제외하고 서브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과거에 이제 코로나 시절에 이제 있었던 사례가 이제 가장 유력해 보일 수 있는데 미국에 와서 헬스케어 여러 가지 위탁 생산 설비 시설을 갖다가 만들어서 여기서 만들면 무엇을 팔게 해주겠다 이런 식의 이제 딜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미국에 바이오 관련된 투자를 할 때에 미국 시장을 진출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조건을 달 때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미국 진출이니까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의 생산과 투자 설비 그다음에 그 고용에 대한 기회들을 다 미국에 다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게 보니까 결국 달러, 그러니까 기축통화에 스위프트 있는 것처럼 네네. 또 바이오도 보니까 FDA가 있네요. 세계적으로 공인해주는 그,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건 미국의 이러한 패권, 네네. 이 강했던 패권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고 네.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번에 사우디도 그렇고 네. 뭐 여러 나라들이 브라질도 가서 그렇고 소위 브릭스에 포함되는 자원 국가들 네. 여기가 위안화를 중심으로 혹은 그 브릭스의 단일 통화를 만들어서 이걸로 네네. 뭔가 대안을 좀 달러의 대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전부 힘을 합치는 것 같아요. 위안화 네네. 결제도 네네.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미 22에서도 한번 밝혔는데 이게 당장의 위협이 될 거라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 중요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이렇게 흔드는 국가가 없었는데 흔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경 쓰이는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블록이라는 양쪽의 국면에서 놓고 봤을 때 자신들의 줄을 쓴 국가들한테 더 많은 원칙과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스털링 블록이 무너지는 그런 패턴을 보시면 그 통화를 사용하는 빈도와 거래되는 그 비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나라의 통화 패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화폐 기능에 이제 세 가지 속성을 갖다가 미국이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패권, 달러 패권이 당장 무너지지는 않을 텐데 가치 저장 쪽을 이미 이제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이제 국가들을 소위 말해서 속된 표현으로 쪼개 되고 더 많은 정책들을 펼치게 된다라는 것인데 핵심은 근데 그러면은 이제 달러 패권 자체가 붕괴가 될 것이냐. 근데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도전했던 국가가 최초인 건 맞는데 이렇게까지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이 갖고 있지 못하는 결함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위안화 결제를 CIPS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일단 참여자가 적습니다. 이 CIPS나 스위프트는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 메시지 전송과 트랜잭션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적으로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시스템상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이것이 이제 대략 9에서 이제 9에서 11짜리의 코드로 이제 설정이 되는데 이걸 보내면은 수취인이 누구고 그다음에 송신인이 누군데 이것을 어떤 돈으로 어떻게 할 겁니다. 그리고 상대 은행 쪽은 어느 은행입니다. 이렇게 신호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아서 그 받은 은행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돈을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지급하면서 이제 받아서 주는 쪽은 채권이 생기는 거겠죠. 은행이. 그리고 보내는 쪽에서는 이제 당연히 채무가 생기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에서 청산을 해줘야 됩니다. 채권 채무에 대한 부분을. 왜냐하면 이제 A가 B한테 보내는데 당연히 각자가 사용하는 은행을 거쳐서 보냈으니까. 네. 그러면 청산하는 그런 청산 시스템이 실시간 바로바로 일어나야 돼요. 근데 거기서 청산이 될 때 대전제는 뭐냐면 해당 환율로 결제를 할 때 그 해당 환율의 변동성이 크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당 환율이 충분히 잘 쓰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표현인가 당연할 텐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 송금을 하는 이제 전자결제 이제 그 스위프트를 통해서 송금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사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16시에 정확하게 보냈는데 16시 뭐 50초, 30초가 지나가지고 청산이 되는데 그 30초 동안 만약에 달러가 예를 들어서 100일,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글로벌 달러 지수로 표현하겠습니다. 102 정도에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100일로 훅 떨어져요. 그러면은 어느 한쪽이 손실을 보게 되는 거고 문제겠죠. 근데 위안화가 바로 이런 좀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CIPS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최초에 이제 만들어진 것 자체가 역의 위안화 거래를 갖다가 빠르게 하려고 이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이 역의 위안화가 아시는 것처럼 위안화 그냥 우리 영내에서 거래되는 위안화 대비해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요. 예전에 위안화 쇼크가 올 때는 하루에 거의 막 상하단으로 막 15% 이상을 갖다가 급등을 계속 반복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송금인이든 수취인이든 간에 어느 한쪽에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위안화 결제를 하는 건 뭐냐면 국가적인 합의가 있고 서로 간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그것은 어떤 명분을 갖고 거래를 하는 거지 자율적인 이제 기업 시장에서 결제를 하기에는 환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노출이 되어 있다. 네. 이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 우리가 전부 이분법적으로 보는데 달러 패권이 무너지고 위안화가 제2 기축통화로 떠오르고 이게 아니라 유로화처럼 그러니까 달러가 그 중심이 되던 세상에 그냥 또 하나의 기축통화가 유로화처럼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맞습니다. 좀 잠식하는 거 아니냐 정도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표현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유로화도 이제 유로 출범을 하고 나서 유로화 결제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서 근데 이제 유로화가 워낙에 또 이제 국가 경제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 거래 규모가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유로화로 스위프트에서 이용하는 시스템들을 보면 이제 유럽 내부에서 자국들끼리 사용을 할 때 일단 자국 결제 시스템이 있는데 굳이 스위프트에 오는 건 스위프트가 정말 빨라요. 그리고 참여자가 많습니다. 참여자가 많다는 거는 그 협약된 은행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봐도 왜 위안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냐면 나라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여러 은행들. 그 결국 이거 상업적으로나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쉽게 카톡 누구나 다 돼 있으니까 카톡을 쓰지 만약에 예전에 네이버에서 했던 라인을 썼던 게 나는 쓰는데 저쪽이 안 쓰게 되면 이거 쓸모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입되어 있는 회원 금융기관들의 숫자도 무시를 못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몇만 단위, 그러니까 만 단위 이상의 규모인데 사실은 아직은 CIPS 같은 경우는 2천 많이 늘어나봤자 2천 단위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각자가 이용하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결제 시스템도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프트로 넘어올 수밖에 없었던 게 스위프트가 워낙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그 영역 자체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는데 이제 유로화 결제도 가능하다 보니까 유로화로 송금 그다음에 결제를 하되 스위프트로 쓰는 그런 상황이고 이 스위프트에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비중 자체가 작긴 하지만 거의 한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안화도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4% 정도. 근데 이거를 자기들도 유럽 못지않게 뭔가 큰 이제 중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블록이 형성이 됐으니까 자기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한번 선언을 하고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 자체가 사이가 좋은 상황에서 서로 무역 거래가 호혜적으로 이루고 정치적인 대립이 없는 상황이었으면 그래도 조금씩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미국도 원발치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대립을 하면서 자꾸 건드리면서 거봐 우리가 했지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는 거는 사실인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위안화의 사용이 늘어나는 상황이 될수록 미국은 더 예민해지고 자신의 동맹들에게 이제 더 강한 어떤 그렇죠.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 될 것이다. 이거는 기본적인 패권 전쟁의 틀에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중국에 대해서 뭐 많게는 25에서 35%까지 수출 이 무역 비중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높게 보니까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상당히 걱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분들이 이제 이게 저도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느 누구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제 항상 우리는 이제 G2의 눈치를 항상 보아왔었고 어느 한쪽을 버릴 수 없고 항상 좀 양쪽을 갖다 균형을 맞추면서 따라야 됐던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우리가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나 어떤 외교적인 정책에 있어서 그래 어느 정도 뜻을 같이 하고 우리가 이념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돼라는 그러한 프레임을 만들었던 국가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쉽게 표현해드리면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이 정도까지 우리의 뜻에 어느 정도 맞춰주고 약속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것까지 우리가 배신을 하면 안 돼라는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진 국가가 미국이든 중국이든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항상 최근에는 이제 기술력이 발전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가 교육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사실은 교육을 많이 팔고 해당국에 많이 팔고 많이 사고 이런 것만 이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해당 시장에서 우리의 물건이 없으면 안 되는 가치사슬을 갖다가 장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장악력은 좀 부족했어요. 근데 그 장악력이 아니 뭐 자율적 경쟁 시장에서 그게 어떻게 형성돼? 그러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미국하고 중국을 보시면요. 이거 재밌는 거 하나만 좀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그 전 세계 그 특허 재산, 지식재산권 관련되는 협회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미국하고 중국의 특허 누적 건수입니다. 이거 특허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러니까 물론 자기들이 뭔가 개발을 해가지고 사용할 때 특허를 등록을 하지만 중요한 건 다른 국가들이 진출을 할 때 진출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특허가 제일 많이 쓰여집니다. 네. 소송 절차에서도 가장 많이 쓰여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을 보시면요. 중국에서 지금 특허 건수가 거의 140만 건. 물론 이 중에서 거의 8, 90%는 못 쓰는 특허가 많습니다. 근데 이들은 정부 정책적으로 뭔가 밀어붙여서 자신들의 시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우리의 시장에서 와서 팔 때 우리의 기업과 그다음에 중소 기업들을 갖다가 많이 장악하게 되고 잠식을 하게 될까봐 이런 특허 수단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팔긴 하지만 완벽하게 장악을 못하게끔 막는 구조인 거죠. 네. 근데 이러한 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는 작지만은 미국도 계속 누적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한국도 늘어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기업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해당 국가에 가가지고 다른 국가가 해당 국가에 와가지고 이제 특허 등록을 하고 상품을 갖다가 원활하게 이제 어떤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팔려면요. 그 특허 등록을 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건 기업이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부 정책적으로 그동안 도와줘서 소위 얘기해서
특허 관련되는 여러 가지 보조나 도움의 그런 어떤 기구, 그다음에 어떤 이제 그 센터들을 각 국가별로 많이 이제 우리가 수출 많이 하는 국가들로 많이 이제 펼쳐놨었으면 사실은 좀 더 우리의 무기가 좀 탄탄하게 대비가 되었을 텐데라는 이제 아쉬움은 좀 있는 편입니다. 네. 하여튼 결국은 기술, 네,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은 저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네,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런 겁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관련되는 이제 특허 관련되는 이제 자료를 좀 보시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구 100만 단위당 그 거주자, 해당 국가의 거주자들이 갖고 있는 특허 건수입니다. 이게 몇 개나 되느냐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가 한국이 지금 나래비로 세운 건데요. 이 21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3,600개 정도 돼요. 일본이 1,700개, 1,7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특허가 이제 만료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일본도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인구 단위당 우리의 어떤 기술력이나 어떤 그 성과력 자체는 전 세계에서 지금 1등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근데 이것이 실제 산업에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만 생산할 수 있는 품목들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전기차 산업에서도 일어난 것처럼 우리만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럴 때 가치 사슬에서 한국의 제품이 없으면은 완제품의 어떤 그 효율성 자체가 떨어져라는 것들이 미국도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우리에 대한 어떤 핍박적인 정책들이 덜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중국의 어떤 그 압박 혹은 미국의 압박 이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 결국 우리 특허, 기술 이런 것들로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밖에 없다. 네, 네,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하여튼 지금 계속해서 수출은 감소하고 있고 무역 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뭐 올해 이런 식이면 1,000억 달러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네. 분들도 있긴 하던데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 미국과 중국 그 가운데 낀 우리의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만만한 상황은 네,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딱 어떻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럴 수 없는 네.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힘들어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KB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신 유신익 박사님과 함께 한국 경제 그리고 달러 패권과 관련된 주요 상황들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유신익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